다음은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 있습니다. 토론을 해야 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외쳤던 이 있습니다 라는 외침이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의 국민연금 야합, 국가재정을 막 써도 된다는 막산이즘,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기득권에 맞서는 이야기를 하면 어린 놈이라 깔보고 쫓아내는 세상 속에서 저는 늘 이 있습니다를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분은 바보 노무현으로 자신을 낮췄지 국민을 바보라고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이비 호텔 경제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을 바보라고 조롱하는 후보가 감히 노무현을 입에 올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노무현 정신은 어디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의가 내일의 상식이 될 때까지 함께 갑시다. 이준석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AI 연산용 GPU 한 장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원가만 따져보면 120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도체가 모래에 있는 성분에서 나오니까요. 이걸 두고 GPU 원가는 120원이라고 하면 농담이지만 그것을 근거로 대기업이 폭리를 취하니까 이윤을 빼앗아서 국민에게 나눠주자라고 하면 선동이 됩니다. 여기에 원가는 원두값의 줄임말 같은 억지 해석과 문자폭탄이 따라붙으면 정치는 증오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극단적 가난에서 벗어난 시기에 태어나 좋은 교육받고 자라난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구시대적 계급론에 빠지더니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을 흑백으로 갈라치고 특정 세대와 계층을 갈라치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폐라고 몰아붙이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증폭시켜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젊은 세대에게 너희는 어리다, 혐오를 조장한다, 덮어씌우기까지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 명료합니다. 이제는 낡은 세대가 정치 일선에서 깔끔하게 물러나고 열린 세계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전면에 나설 때입니다. 정치 교체가 시대 교체의 출발점입니다. 저 이준석이 해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이라는 그런 음모론자, 망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위험함은 우리 국민들께서 익히 아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망상을 하셨지만 특히 부정선거 담론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위험했고 그것을 규명하겠다는 미명하에 계엄이라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하기 앞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부정선거 담론 마찬가지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 이것에 동조해가지고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을 같게 가져가시는지 궁금하고요. 천안함에 대해서도 잠수함과 충돌했다. 연구 결과 나와라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전선 포격 당시에 현지 주민이 북한 측의 포사격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리트윗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목숨 바쳐 서부전선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을 믿지 못하고 군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역성을 들거나 아니면 이런 음모론자들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인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무슨 투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차원의 윤석열이나 우리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그런 부정선거는 아니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는 천안함은 저는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제가 숫자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준석 후보한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계엄 해제하는 거 정말로 중요했는데 12월 4일 날 새벽에 12월 4일 3일 밤이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국회 담을 넘어서 정말 들어가 전부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본인은 왜 담을 넘어가자는 그 참모 보좌관이 넘어가자 그랬는데 뭐 어떻게 야단을 치면서 쉽게 거의 폭언을 하면서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결국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그거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왜 안 했는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단일화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번 내란 극복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또 극우 세력에 대한 입장은 또 어떤지, 결국 저는 이 후보께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당권을 주겠다든지 총리를 맡겨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단일화, 이 내란 세력 후보와 단일화 할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뭘 또 거래를 하는 거 이런 거 불법 아닌가요?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터졌을 때 아마 귀당에 계신 분들께 아마 여쭤보면 알 겁니다. 저는 귀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제가 택시를 타고 국회 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계속 물어봤고요. 그래서 170명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저는 밖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항의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계속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국회의장 비서실에도 연락해가지고 여기 밖에 지금 4명 정도 의원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와서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요청까지 했고 실제로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탄핵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증거자료로 쓰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천하람 의원실에 저와 막역하게 지내는 비서관에게 그 얘기를 했을 시점은 이미 표결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점이 표결 한 5분, 4분 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까지 해가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저는 밖에서 못 들어간 의원들과 같이 들어가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는 것이 민주당에도 진입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라면은 계엄을 막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삐딱한 생각으로 우리 당 의원 보는 시각과 다른 당 의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갈라치기하고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라고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을 물어봐야 되는 자리에서 자기 궁금증 해소하러 나오신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거라 봅니다. 네, 제가 정리삼아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말다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의결 정족수가 충분하니까 계속 싸우고 있겠다. 이건 저는 국민들께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결국은 나오겠죠.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우리가 겪은 가장 황당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의대 증원입니다. 3,000명이던 정원을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강의 시설도 증원 숫자의 근거도 사회적 수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었고 결국 전공의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라는 계엄 포고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정치에는 이런 정치인이 많습니다. 대책을 물으면 잘하면 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비판하면 극단적이시군요. 하는 공격으로 덮으려 합니다. 무지성, 비과학, 비합리. 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계엄 세력입니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는 손도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사회 초년생에게는 평생 5천만 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문제 제기했더니만은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또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미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개혁은 정치 개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국민 여러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저 이준석이 해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준석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세요.
예, 이재명 후보님 여쭤보고 싶은 게요. 간병비 관련해 가지고 결국 네. 보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을 내셨는데 이 간병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이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건강보험료가 97조 정도 재정이고요. 지금 추계에 따르면은 2033년 되면은 마이너스 30조 정도로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정 갈등으로 잠깐 흑자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조적으로는 마이너스 30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15조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전액이 다 든다고 생각하는 것 전제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럼 어느 정도 비율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우리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 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대상자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요양병원도 이런 간병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 말씀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데 제가 아까 제시해드린 것이 마이너스 30조 정도의 상황이다. 그런데 마이너스 30조에 허용되는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당연히 복지라는 것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고 혹시 그럼 지금 건강보험료 나가는 것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거 혹시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으신지 그게 없다면은 그냥 건강보험료를 지금 한 100조에서 16조 정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각자 내는 비용이 한 16조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답해도 될까요? 예,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의료보험 재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증이고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들을 좀 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줄일 수 있는 게 2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로 얘기합니다. 의료 쇼핑이라 얘기하시는 거는 365일 중에 366번 이상 외래 진료를 가는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은 이미 제도가 개정되어서 자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2, 3조 규모라니까요. 그거라도 크지 않습니까? 15조 하신다면서요, 방금 전에. 내가 언제 15조 한다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셨죠. 간병비 몇 프로까지 그럼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자, 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저는 그중에 일부를 절감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5조를 어떻게 마련하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0조인데 잠깐만요. 어디가 여유라는 것이 잠깐만, 한번 설명해 주셔야죠. 예. 그럼 다시 30조 쓸까요? 아니요. 제가 보충하는 겁니다. 이건. 이 규칙을 좀 지키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얘기하십시오. 그 시간이 끝나버렸네. 네,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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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인데 상대가 하는 말들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가지고 짜집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비를 건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시면 좋겠고 저는 건보 재정이 매우 어렵다.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그 낭비적 요인들을 최대한 찾아내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게 15조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15조를 만들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건강보험 재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33년까지 마이너스 30조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입원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의 만약에 자부담률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60% 정도는 아마 지원일 테고 네. 15조 중에 최소한 9조 정도는 지원이 되는 상황일 텐데 그 퍼센트를 계속 얘기 안 하시는 거는 어떻게 얘기해도 지금 말씀하신 계획에 비해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미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그럼 그에 걸맞게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질문 드리는 건데 올려야 됩니까? 그 전에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언제나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문제 지적을 예를 들면 과잉되게 아니면 왜곡되게 지적을 막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한번 먼저 말씀해 보시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의료 건강보험료는 안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필요할 경우는 올리는 제 경우도 질문인데 있겠죠. 제 주도권 아니, 이제 질문인데 왜? 자, 이준석 후보 1분 41초 남았는데 한 후보에게만 아니, 질문하셨던 점 예, 근데 다시 한번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왜- 때 시간 정해진 건 좀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 지금 사회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30초가 남았잖아요. 예. 저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룰상. 질문도 답의 일부예요. 네, 답변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론이 쉽지가 않네요. 그 중간에 좀 안 끼어들면 좋겠어요. 말할 때. 결국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에 대해 가지고 답은 안 하시고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훈계하듯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원 마련 대책 하나도 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열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 복지에 있어가지고 김문수 후보님. 네. 사실 이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에는 방금 지적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김문수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건강보험 절약 방안 혹시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요즘 낭비적인 요소가 특히 과잉 진료, 뭐 이렇게 의료 쇼핑이라고 그러죠. 과잉 진료, 중복 진료, 진료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외국인 중에 특히 중국 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에서도 좀 과도하게 느슨하게 허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낭비적인 부분을 줄여나가는데 그 방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진료하시는 많은 의료진과 또 의료 관계자들, 의료 감시단체도 있고 의료 시민단체도 있고 의료 또 협동조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저는 회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낭비가 있는지 듣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 후보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에너지 정책 포함해서 기후 위기 관련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부터. 자,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카페에 가보면 종이 빨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탄소 배출이 더 많고 인체에도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고집으로 종이 빨대를 강제하더니 플라스틱 빨대 생산 기업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종이 빨대 생산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2001년 천성산 도롱뇽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터널이 생기면 도롱뇽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어느 스님이 단식 농성을 하시는 바람에 시공업체는 140억 가까운 피해를 봤습니다. 고속철 개통은 1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결국 터널은 뚫렸지만 생태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과 기후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환경 PC주의는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대통령이 재난 영화 한 편 보고 감동해서 시작한 탈원전 정책은 전국의 농지와 임야를 태양광 패널로 바꿔놓고 운동권 마피아들이 태양광 보조금 받아 흥청망청하다가 결국 사법 처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정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비과학적 환경주의가 아니라 과학과 상식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기후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바탕을 둬야 합니다. 지난 토론에서 저한테 극단적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김문수 후보에게는 원전 질문하면서 후쿠시마 체르노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오히려 한국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한국 원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은 중국 원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동쪽 지역에는 원전이 많이 몰려 있고요. 이게 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직격탄인데 이건 어떻게 위험도를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바가 없어요.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 안전성에 우려가 있죠. 그 안전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고는 잘 안 나겠죠. 그러나 사고가 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50년에 한 번이든 100년에 한 번이든 그 점을 고려해야 되고 중국 동해안에 원전들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아는데 그 점과 거기 원전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원전 많아도 괜찮다. 그런 건 아니죠. 거기가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위험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중국의 원전의 안전관리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유망하고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꾸준히 의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 세일즈 같은 것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대로라면은 대한민국 원전이 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고 지금 결국에는 뭐 중국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역시 제 말을 좀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대한민국 원전이 위험하다, 더 불안하다라고 말한 바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원전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원전이란 지금 당장은 싼 게 맞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또 위험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그걸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원전 생산 원가보다 풍력 발전 원가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다 감안해가지고 원전이 더 싸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고요. 그 LCOE라는 단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중국과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네. 미세먼지는 편서풍지대에서 서쪽에서 날아들어오는 것인데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가 애매하거든요. 결국 중국이 미세먼지의 원인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본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부분 지역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떤 협력을 일본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이준석 후보님의 일방적 의견 같고요. 그게 한반도까지는 피해를 끼치는데 일본에는 전혀 피해를 안 끼친다. 일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피해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도 같은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에 대응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 영향력은 30에서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다라고 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탈석탄, 감원전이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보통 우리가 봤을 때 기저전력을 무엇으로 해결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에너지 수요는 갈수록 AI와 로봇의 발달로 늘어날 텐데 탈석탄하고 감원전하면은 기저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엔 무엇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도 원전의 비중이 32% 정도고 현재 상태로는 새로 짓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2060년까지는 쓸 수 있는 상태고요.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니까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그 사이에 지금 막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걸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양수발전소라든지 이런 기존의 시스템을 알겠습니다. 활용할 여지가 많이 있죠.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환경 파괴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산을 깎아가지고 결국 많은 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물리적 저장을 단정하세요? 하겠다는 기존의 것인데 양수발전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양수발전소의 기존 용량을 그러면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부족한 용량 아니겠습니까? 안 짓고 하겠다고요?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언제 양수발전소 용량을 늘린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라는 거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전력망이 지능형으로 다 연결이 되고 밤에 예를 들면 그 자동차 배터리 꽂아놨다가 안 쓸 때는 배터리에 전기를 빼서 다른 데 공급할 수도 있어요. 이 전국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게 되면 에너지 낭비도 적고 그런 간헐성도 상당히 많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V2G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화되려면 우리나라에 현재 보급된 충전기 구조 같은 것도 다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드 다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하신 다음에요. 쌍방울의 지주회사였던 광림이 사업 다각화한다고 하면서 임시주총을 열고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25년 1월부터는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있습니다. 이 광림의 투명 경영을 담당하는 분이 황윤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감정평가사로 후보님 성남에 시장하실 때 성남에서 부동산 업무하셨던 이준석 분입니다. 후보님 예. 45초 남았는데 한 분에게만 질문하셨어요. 이런 분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이나 아니면 여러 사건에서 결국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처럼 또 다른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 답변 시간 30초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권영국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